이 부분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는 상황에 대한 평가, 인식, 대안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1+1 같은 경우 한국정부가 얼마 전에 안을 냈지만 그건 저희가 이제 이미 보도자료를 밝힌 것처럼 피해자들과 사전에 교감했던 적도 없고 또 사후 후에 따로 설명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안을 가지고 피해자분들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을까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드리는 말씀도 소송 담당이라고 있지만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싶고요. 지금 오늘 오는 그 전철 안에서 이제 그 도시철도 노동조합에서 붙였던 것에 이제 반대 노 재팬이죠. 그래서 사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런 분석들이 요즘 언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 그리고 혹은 한국의 정권 교체를 위한 사전 포석, 혹은 더 나아가서 군사력, 경제력에 대한 보복이다. 물론 저는 그런 분석은 가능도 하고 또 풍부한 근거가 있다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는데 글쎄요, 그게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분석일지라는 건 조금 의심이 듭니다. 물론 크게 보실 수 있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나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종교적 보복 조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조금 더 크릿하게 하는,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죠, 진짜. 예를 들어 전쟁을 하겠다는 거고, 전쟁이면 사실 그럼 우리도 대응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좁게 보면 실제로 당연히 작년 10월, 11월경에 이루어졌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후에 이런 것들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일 관계 파탄의 아이콘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서 자산 압류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통상의 민사소송 같지 않게 자산 압류 모델 저기 늦췄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돈 들여서 일본으로 이쁘게 합의서 들고 일본 기업 본사까지 찾아가서 협의하자라고 했는데 협의를 하지 못했죠. 저희가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문을 하자 거절되어서 저희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공개되는 게 불편하시면 저희가 절대로 언론에 비공개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언어도 일본어로 저희가 따로 사전 여러 협의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를 진짜 간절히 희망한다. 그 어떠한 연락을 줄 수 없다는 회신만 받았었습니다. 보통 통상의 민사사건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돈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는 건데 당연히 압류하고 집행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협의하는 방식들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가 일체 진행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세 번째 일본 방문을 했던 판결이 거의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더 이상은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압류를 하겠다. 사실 그리고 압류를 했던 건 저희가 압류를 하면서도 이 압류한다고 해서 자산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묶어놓는 거죠. 압류한 시점 이후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길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어떤 협의 요청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각명령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절차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 문제, 즉 경제보복이라는 것을 한정시켜서 본다면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원인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일본이 처음에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폭거다, 한국 정부 책임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나마 저희가 압류한 이후에 조금 더 이성적인 반응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다,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청구권 3조에 따른 청구권 3조 1항에 따른 협의 절차, 그리고 한국 정부가 답변이 없자 청구권 3조 2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같은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 입장은 이런 거죠. 아직 3조 1항에 따른 협의 절차가 다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로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1+1 안을 보면 일단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협정 판결된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나면 청구권 3조 1항에 따른 협의 절차 진행하겠다. 전제 조건을 하나 더 반응이었는데 청구권 3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온전한 반응이 없는 것도 조금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으로 나아갔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한국 정부가 좀 충분하게 답변을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한국 정부가 청구권 3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이건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고 남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
라는 것 역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거 PPT 못 만들어봤는데 상케이 신문의 2012년 8월 18일자 기사가 어떤 거냐면 한국 소송의 대상 의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냐면 신시호 주공이 이제 보통 일본은 주주총회를 7월 말 그리고 8월 초,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 일본 제철이랑 미쓰비시 주주총회에 대해서 그 주주총회가 그러니까 2012년 5월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던 때죠. 드디어 1심, 2심에서 3심이 뒤집어졌던 건데 일본 제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상 책임을 지는 게 거의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에서 누가 물어봅니다. 어떤 주주가 한국 대법원 판결 이대로 확정되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일본 제철의 답변은 전시징용, 패소 확정 시에는 배상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 확정이 판결이 되면 배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일본 활동가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극우라고 매체라고 분류가 되는 상케이 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하고 이것이 이기 아베 내각에게 있어서는 이 개별 기업들이 피해자들의 패소 판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멈추고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신호가 아니었겠느냐. 실제로 이 시기 때까지 개별 기업 간의 협상들이 진행이 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10여 차례가 넘는 협상이 진행이 되고요. 일본 제철만 해도 지금 그 자료들이 있는데 실제로 너희가 대리하는 사람 몇 명이냐, 이게 전체 피해자의 규모가 얼마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 적십자에 기탁을 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의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 적십자도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기 아베 내각 시작과다 중단이 되죠. 그러면서 한국은 한국대로 판결이 확정이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협상을 다 중단시킨 상태에서 한국 정부에게 판결 뒤집어라 라는 요구를 하고 또 한국 정부는 그 요구에 따라서 이 판결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써요. 저는 사실 그때가 한 잃어버린 6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2013년 고등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이 거의 명확한 상황에서는 판결의 확정은 확정이고 이것들을 양국 간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지에 대한 양국 간의 논의와 협의가 당연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양국은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이 판결을 뒤집는 것에만 고민을 했죠. 그것이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복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막 갑자기 지금 이제 보수 언론에서 2018년 김명수 코트에서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2012년 이미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근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점이라기보다는 2005년에 이미 민간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검토를 해서 입장을 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것이 그냥 정부의 입장이지 피해자가 정말로 이것에 근거해서 소송으로 반영이 될까? 왜냐하면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은 2015년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내려진 결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은 모두 소멸시효로서 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0년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도 넘어버리고 또 일본에서의 기판력 그리고 혹은 지금의 일본 제철과 과거의 일본 제철의 동일성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많이 말씀이 길어졌는데 당시의 사법부에서 진짜 핵심은 오히려 청구협정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마치 이게 청구협정에 대한 해석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당시의 1심 판결, 2심 판결은 청구협정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효가 더가 됐고 그리고 지금의 일본 제철과 예전에 일본 제철이 같은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또 피해자 4명, 원고 4명 중에 2명은 이미 일본 법원에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일본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거였는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현실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직전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역시 2005년 민간합동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청구권 협정에서 정말 피해자들의 권리가 없어졌는지 없어지지 않았는지 이 협의를 통해서 일본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위헌 부작이다. 부작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즉 이미 2005년에 한국 정부 그리고 민간인단을 포함한 한국 국무총리 산하위원회에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입장이 있었고 또 2011년 현재
에서도 같은 취지로서 위안부분들 그리고 원고 피해자분들이 청구권을 통해서 이 분들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는지 일본과 협의를 해라 라는 결정을 했고 2012년에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아주 전향적인 판단을 이렇게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건 이게 사실 뭐 이제 사법 적극주의, 사법 성국주의적인 얘기도 보수에서 나왔는데 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 민주화 이후에 사법부는 늘 사법 적극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거든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2018년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2005년부터 시작했던 2011년, 2012년에 1년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정치가 실종되었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들을 하는 상황에서도 정치가 좀 어쩔 줄을 몰라서 지켜보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복잡성 그리고 이미 이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정치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좀 줄어든 상황이죠. 제가 여기 하나 더 여쭤봤는데 그래서 저는 2018년 10월 30일 이전으로 한일관계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기정 선생님 그 발제문이 있겠지만 재구축해야 되는 상황이지 다시 뭔가 이 몇 가지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화기애애하게 지낼까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